리더의 속살. 네,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미러링 방식은 문명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토론의 어떤 주제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준석 토론의 주제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선옥 작가님? 저랑 연결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예.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토론의 영상이 나오길래 몰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인터벌이 있어서. 네네. 예. 그렇군요. 자,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미러링 네. 방식은 문명의 방법이 아니다. 네. 이 말이 참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 보면서 신지혜 이 사람은 네. 야, 이건 뭐 완전히 내로남불의 뭐 전형이 아닌가? 아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이나 네. 발언을 따져 보면은 아니 어떻게 뭐 이준석한테 뭐 네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느니 뭐 무슨 혐오로 뭐 문제를 풀어가면은 이건 뭐 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라느니 아니 네. 그 누가 그렇게 했는데 나 참. 네. 저는 그러니까 신지혜 하면 떠오르는 게 박원순 더러워 그 피켓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네. 그 사망 이후에 피켓으로 웃으면서 박원순 더러워 이 피켓을 들었어요. 네,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증오에 기반한 정치를 하지 마라 이런 뭐 훈수를 두는지 좀 약간 어이가 없었고요. 아니 그 작가님 그 페미니스트들 보면은 네. 다들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GS25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왜 이 성별 갈등을 조장하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성별 갈등을 조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네, 6년 내내 그걸로 여태 말하자면 재미를 보다가 네. 이제 반격을 한 번 맞으니까 네. 왜 이걸 갈등으로 몰아가느냐 이러면서 좀 상황을 쭉 봐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뭔가 논리가 통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아니, 일부러 우리가 여기서 네.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니까 기싸움에서 네. 지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 부메랑이 될 발언이라도 꺼내자, 그리고 네. 던지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인식이 없이 그냥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후자입니까? 네, 자신들이 그렇잖아요. 젠더 갈등은 없다, 여성 차별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그 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자신들이 6년 동안 해온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정당한 행위였지만 지금 남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젠더 갈등을 유발하려고 혹은 그런 혐오의 정치를 가져가려는 나쁜 사람들의 나쁜 행동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 같은 게 좀 없는 집단입니다. 제가 무서운 봤을 때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잖아요. 네네. 그 페미니스트 중에서 지금 그리고 그때 앞장서서 그걸 갈등을 만들고 여성 혐오라고 보도했던 그런 매체들 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겨레든 경향이든 뭐 오마이뉴스든 이제 와서 뭐 갈등의 정치를 얘기하고 뭐 혐오의 정치, 뭐 광기니 막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이 남성들의 행동을 아주 폄하하고 왜곡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자정이 있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토론회 이준석 신지의 두 분의 토론회를 보면서 네. 뭐랄까 총평이랄까 총평 좋습니다. 예, 보자면 네. 그렇긴 하지만 신지혜 씨는 상당히 온건하게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태세 전환을 했다. 네. 그 이를테면 미러링을 옹호하는 어조가 상당히 약화됐고요. 메갈과 페미니즘을 분리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그랬어요. 흔히 비난받는 그 레디컬 페미니즘과는 다르고 메갈리아와 페미니즘은 아니다, 다른 것이다. 아이고, 라고 계속 무슨? 왜 이제는 죽고 없는
활동도 전혀 없는 사장된 어떤 조직을, 집단을 계속 언급해서 페미니즘을 공격하려 하느냐, 이런 태도거든요. 이거는 지금 페미니스트들도 공이 보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보는 게 내가 메갈이고 좋은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즘 구분하지 말라고 다 운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메갈리아 사태 일어났을 때 그 캠페인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죠. 메갈이다 해시태그 운동을 하면서. 아니 저 그랬던 진중권이도 그랬어요. 진중권이도 그랬죠. 나도 진중권도 메갈리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메갈과 페미니즘은 다르다고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논리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 페미니즘 진영의 어떤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라면 참 그 집단의 수준에 대해서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태세 전환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메갈에 대해서 그렇게 당차게 스스로 옹호하고 선언하고 했던 것에서 많이 달라진 거죠. 이 사회 분위기가 그게 지지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는 걸 이제 인지한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지만 네. 이제 적어도 미러링이나 메갈이나 남성 혐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동일시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히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랑 적당히 선을 그으면서 이제 페미니즘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크게 논리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이 사람이 저는 선거 경험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네요. 시장 선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대중적인 기반을 가지려면 그런 극단성은 좀 덜어내야 된다라는 뭐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 짐작인데. 아, 그저 정의진 네. 씨도 그렇고요. 네. 권김현영 씨도 그렇고 출마를 해야 네. 됩니다. 출마를 해야 그냥 뭐 네. 그냥 노골적으로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는 살 수가 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 자신들의 대중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말이죠. 예. 그렇죠. 자신들의 논리상에서는 여성 혐오는 있지만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통할지 모르지만 네. 현실에서 둘 다 혐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고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 이념에 기반한 논리 가지고 계속 주장해봐야 이수혁 사건 자기가 그렇게 혐오 범죄라고 목소리 높여놓고 이준석 씨한테 지금 이제 와서 한 방 맞았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예. 교훈을 얻었대요. 그러면 그래요. 그때 자기가 예. 여성 혐오 범죄라고 목소리 높여서 주장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죠. 사과도 있어야 되고. 그 이수혁 사건 때 그 네. 저 페미 진영들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지금 난리를 그러니까 했었죠, 이제 그때. 그 여성이 먼저 이 남성들에게 와가지고 뭐 네. 고추가 작다느니 이런 얘기를 네, 네. 해가지고 막 도발을 네. 했는데 네. 실상은 자기들이 이 말하자면 탈코를 네. 해가지고 네. 남자들이 자기를 그 여혐 폭행을 네, 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자신들이 머리도 짧고 화장도 하지 않으니까 탈코르셋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뭐 메갈 X 등의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뭐 머리뼈가 보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청원에 올린 거예요. 네네네. 근데 실상은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예. 실상은 여성 쪽에서 먼저 남성의 성기를 그 비하하는 그런 욕설을 계속하면서 술집에서 네. 남녀 커플을 향해서 계속 욕설을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다른 자리에 있던 남성들과. 그런데 남성들이 최종 이제 벌금 100만 원형을 받고 네. 이 여성은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죄가 네. 중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거네요. 네, 대법원 판결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은 모욕죄 유죄를 받았고 남성은 모욕죄랑 상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상해라는 게 폭행이 아니고 여성을 밀쳤는데 그 여성이 왜냐하면 남성이 멱살을 잡았어요. 네. 너 도망가지 말라고 신고하겠다 이러면 시비가 붙으니까 그래서 남성이 그 여성을 떼어내려고 밀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 판단은 그 밀친 행위가 내가 밀치면 이 여성이 부상을 입을 거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도 밀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해죄를 적용한다 이래서 상해죄까지 적용을 받았는데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모욕과 상해가 같이 있는데도 벌금 100만 원이고 여성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이 사건을 일으킨 점, 먼저 도발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점, 청원에 올리고 그 청원의 내용도 거짓말이었고 등등에 대한
책임을 더 여성 쪽에 엄하게 물었어요. 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준석 신지혜 씨가 토론을 그 사건으로 나왔었습니다. 3년 전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미 경찰 발표가 나온 후였어요. 여성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네. 폭행은 지금 쌍방이다. 이런 정황을 경찰이 말한 후였는데도 신지혜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 그렇다 해도 이것은 여성 혐오 범죄다. 그렇다 그렇게 해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 아무리 뭐 욕설을 같이 했다 해도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아니 도대체 경찰 발표를 안 믿고 누구 말을 믿는 거냐 그랬더니 경찰이 그렇게 발표해서도 그건 그 경찰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신지혜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 개인의 의견이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그때도 너무 이렇게 다 뻥 쪄가지고 네. 어이가 없잖아요. 네. 도대체 수사기관의 말을 안 믿을 거면 우리가 도대체 수사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그냥 피해자 말만 믿고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려 치면 뭐하러 수사가 필요하고 재판이 필요합니까?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할 말이 있죠. 신지혜 씨를 상대로는. 그래서 저는 네. 이준석 씨를 그 토론회에서 보면서 최근에 그 앞에 채널A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보면서 정말 노련해졌다. 정말 노련해졌고 페미 진영에서 누가 나와도 우세한 토론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선거에도 출마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돌풍이랄 수도 있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예. 그래서 젠더 이슈도 잘 포착했고 그 안에 깔린 내용들도 잘 알고 남성도 대변하지만 그 남성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게 뭔가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잘 포착해서 공정의 이슈로 그걸 가져가는 지금 능력도 보였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장점은 토론회를 보면 신지혜 씨가 막 횡설설 여러 가지 나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정준희 사회자가 계속 그걸 요약하느라고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냥 계속 열거하고 정리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막 주장을 펴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막. 그런데 이준석 씨는 그냥 보편 상식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건 매우 좋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보수의 변화를 상징하는 이제 아이콘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그냥 보수의 일원으로서 뭐 주목받고 또 부각되는 것도 위태로운데 네. 당대표 될 가능성까지 지금 안고 있다는 점은 이건 민주당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아유, 저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굉장히 긴장해야 될 봅니다.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과연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어요.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누가 페미니즘의 피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매우 엄중한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에 지금 페미니스트 의원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주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진선미 의원, 남인순 의원, 뭐 정춘숙 의원 등등 뭐 또 남자 의원 중에 좀 많은데 이런 사람들 그 신지혜 씨 자리에 누구를 앉혀놔도 이준석 씨가 다 우세하게 그 이슈에 한해서만은 우세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논리가 없어요. 신지혜 씨를 보면 알겠지만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관념에 쩔어 있다. 네. 그냥 자기들 이론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게, 그 이론을 공유하지 않는, 그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설득할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힘을 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지혜 씨가 이번에는 상당히 완화된 어조로 말을 하던데, 그러다가 어쨌든 결정적으로 들고 나온 카드는 역시 이거였죠.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여성들이 그 강력 흉악범죄의 80% 이상,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90% 이상 여성이다. 그렇습니다. 여성 차별 국가다. 여성 혐오 국가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오늘 제가 그 제목을 강력 흉악범죄의 피해자 80% 이상이 여자라는 주장의 사실과 감춰진 진실이라고 잡았는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인 평등이 자리 잡힌 나라에서 여성들이 페미니즘 진영이 계속 성차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범죄와 문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문화라는 건 어떻게 데이터로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도는 그랬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니야. 문화적으로 계속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어. 그 문화적인 차별의 그 내용으로 드는 것이 여성 혐오, 유리천장, 뭐 독박육아, 먼지 차별, 시선강간 등등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성범죄예요. 성범죄는 어쨌든 구조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성범죄 두 가지를 이제 주로 들고 나옵니다. 네네네. 제도적 평등을 이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난번에 채널A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 중에 문화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씨가 이소영 의원한테 자꾸 차별 얘기하는데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가 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제도적 차별을 받았느냐,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 말을 해봐라, 하나라도 얘기해봐라 하니까. 제가 그 토론을 보질 네. 못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군요. 예, 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소영 변호사 하는 얘기가 누가 뭐 변호사 시험 못 치게 했냐, 뭘 못하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없지만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봐라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변호사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남자 아들이 변호사 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딸이 변호사 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요? 어디? 그분이 80 아니. 몇 년생인데 30대 제가 중반으로 알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딸이 변호사 되는 걸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디 그런? 어? 저는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 그런 일이 있는지 네. 어떤 집의 부모가 딸이 전문직 그런 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겠다는데 네. 그걸 부모가 못하게 막는 집이 있는지 아니 뭐 실제로 뭐 그 여성이 뭐 어디 사회 진출하는 걸 싫어하던 네. 아버지 세대가 있었던 때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그거는 예전 세대에는 그럴 수 있죠. 그게 그런 이유도 있고, 그건 뭐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켜서 너는 그냥 빨리 시집이나 가라 이랬을 수 있죠. 근데 근데 이제 지금 비단 네. 지금 이게 그런 세대가 그런 세대의 아버지라면은 비단 변호사뿐이었겠어요. 뭐 네. 여타 모든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그 굉장히 배관시했겠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 이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그런 집이 있다고 한들 그건 그 집안 문제지. 네. 지금 우리 사회가 변호사 여성을 싫어합니까? 예. 여성이 변호사 된다는 집안에서 싫어합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소리겠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30대 여성이 그래서 지금 그게 밈으로 돼서 짤로 돌아요. 논리감이 됐어요. 민주당의 여성 의원. 지난번에 백분 토론에서 그 김지혜 변호사가 또 유명한 짤을 남겼잖아요. 할당제 하위직은 하지 말고 고위직만 하세요. 뭐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게 또 하나의 밈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 토론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른바 페미 진영이라고 한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기까지 한 이소영 의원이 깎아놓고 얘기해서 개드립을 날렸어요. 개드립. 네, 예. 그래서 그런 좀 한심한 사례를 남겼는데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 이제 그런 근거를 드는 겁니다. 여성 혐오 분위기가 있어서 여성이 전문직 되는 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성들이 얘기하는 차별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때 장혜영 의원이 이제 들고 나온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범죄. 성범죄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를 당하는 피착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차별 사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른바 성평등한 국가라고 하는 선진국들에서도 페미 진영의 이런 주장은 똑같습니다. 여성 혐오나 성범죄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것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신지혜 씨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성범죄 얘기로 빠집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범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신지혜 씨도 강력범죄 얘기를 나왔죠. 강력범죄, 그러니까 성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얼만큼 비율인 줄 아느냐. 강력범죄 피해자가 여성이 얼만큼
비율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이준석 씨한테 그렇죠. 그걸 마치 되게 회심의 반격 카드인 것처럼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채널A 토론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 씨한테 30세 이하 강간 피해 남성의 수가 19명이다. 그런데 여성은 3,338명이다. 이런 현실을 아느냐면서 이제 성범죄로 이슈를 돌린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허프포스트의 강나연 편집장이 남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근거로 또 성범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84%가 여성이다. 반면 남성 혐오로 인한 범죄는 희귀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런데 어떻게 남혐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이것이 이제 페미니즘 진영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곧 성차별의 결과라는 논리입니다. 자, 성차별이 존재함으로 성폭력이 일어나고 성폭력이 존재함으로 성차별한 사회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 논리에는 사실 어떠한 입증 근거도 없습니다. 이 주장 사이에는 성차별이 왜 성차별의 결과가 왜 성폭력인지, 성폭력이 있으면 왜 성차별 국가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성차별과 성폭력은 다른 개념인데 그것을 그 근거로 들 때는 예를 들면 어떠한 성차별이 어떻게 성범죄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는 게 여성 피해자가 적다는 이유. 그러니까 성범죄가 성차별이라는 논리입니다. 여성 피해자가 많고 남성 가해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아동 보육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범죄가 성인이고 여성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성인 여성들은 아동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범죄의 유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가지고 그걸 즉각 차별이라는 논리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미진영은 그걸 합니다. 아무런 논리를 대지 않아요. 이게 왜 차별이고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왜 차별의 근거인지가 없습니다. 그냥 남자가 계속 가해자니까 이건 성차별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동범죄 가해자가 대부분 성인인데 이게 아동 차별 국가고 아동 혐오 국가입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높은 대한민국은 그러면 노인 혐오 국가? 뭐 그런 식의 논리도 가능한 거죠. 이런 논리를 펴다면. 그러니까 어떤 비율을 가지고 즉각 이게 차별과 혐오로 규정되는 그 중간 관계, 중간 지대에 아무런 입증 논리가 없어요. 입증 논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력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국회나 행정부나 뭐 사법부나 모든 기관에서 이 논리가 그대로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논리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성평등한 국가 스웨덴에서는 강간범죄가 없거나 미미해야 되잖아요. 성평등한 국가니까 성차별이 없는 국가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국가일수록 강간범죄가 늘어나요.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성차별이 줄어들었는데 성평등을 이뤘는데 왜 강간범죄가 늘어납니까? 왜냐? 강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성범죄라고 주장하는 범위를 계속 넓히고 신고율도 높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성차별한 국가보다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성차별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어요. 성적 접촉이나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교류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건 애초에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남아있는 한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과연 강력범죄, 강력흉악범죄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객관적 지표에 따라서 얘기한 게 아닐까? 설마 그것까지 뻥을 칠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통계라는 걸 볼 때는
매우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범죄 통계로만 보면 그 네. 비율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 진영이 주장하는 혹은 의도하는 진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력범죄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 건 맞지만 네. 그 통계는 범죄 통계 분류 방식을 제대로 파악할 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요. 네. 현재 대검찰청이 범죄 통계 분류를 할 때 강력범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네. 하나는 강력범죄 흉악이 있고 하나는 강력범죄 폭력이 있습니다. 페미진영이 말하는 강력범죄 피해 통계는 전자 강력범죄 흉악을 말합니다. 이 카테고리 분류가 그래서 강력범죄 흉악에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이 속하고요. 네. 강력범죄 폭력에는 폭행, 상해, 협박, 네. 공갈, 뭐 약치, 유인, 체포, 감금, 강요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흉악이 그런데, 훨씬 더 네. 강도 높네요. 예. 흉악이 겉으로만 보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이니까 높죠. 그런데 네. 예. 여기에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공갈, 체포 이런 것도 저 약한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착시가 하나 있는 게 2018년 제가 통계 기준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강력범죄 흉악은 3만 5천 건입니다. 약. 네, 네. 2018년 통계 기준으로. 네, 예. 그 가운데서 살인은 849건이에요. 네. 강도는 841건입니다. 네. 방화가 1478건인데요. 성폭력이 3만 2천 건입니다. 네. 90% 이상이 성폭력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흉악범죄라고 얘기하는 범죄를 떠올렸을 때 성폭력 영역에서 뭐를 연상합니까? 강간. 우리는 강간을 연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성폭력에는 강간뿐만이 아니라 네.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 등, 준강간, 간음, 준강제추행, 강간 등 치상, 강간 상해, 특수강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포함입니다. 여기는 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 밀집장소 추행 등이 다 들어가 있네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 네, 총망라드네요. 예. 그러니까 3만 2천 건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착시를 확인할 수 있죠.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범과 예를 들면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죠. 네. 엉덩이를 스쳤는지도 알 듯 말 듯한 모른 그런 미미한 사건이 같은 흉악범죄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통계에 착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예. 강간범 숫자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네. 그런데 강력범죄 흉악의 90% 이상이 거의 압도적으로 성폭력이 차지하니까 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거기서 또 80% 이상이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들이 강력 흉악범죄의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이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안전한 나라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극단적인 흉악범죄의 사례를 가지고 나와서 여성들은 날마다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뭐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고 이런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거의 뭐 염산 테러 당하고 이런 식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을 뽑아서 실제 통계가 강력범죄 피해는 80% 이상이 여성이니까 이렇게 엮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과연 이걸 모르겠는가? 저는 안다고 봐요. 알지만 말하지 않는 거죠. 네. 그것은 한국이 성격차 지수 115위로 뭐 아프리카의 그런 내전 국가보다도 못한 그런 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행한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이나영 교수 같은 그런 사례처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도와 그 진실을 말하면 맞지 않으니까. 그 의도가 퇴색되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늘상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함정이 있고 이전에는 흉악범죄 강간만이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성폭력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으면서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누군가 어떤 여성이 서 있는 뒷모습을 찍었어. 네. 그러다가 잡혔어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예. 이게 그러면 이 성폭력 흉악범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례는 얼마나 지금 우리 재판부들이 너무 처벌을 과하게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그냥
공공의 그 드러난 장소에서 누군가의 사람 모습은 우리가 내 친구를 찍다가도 거기에도 찍히잖아요.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까지 다 지금 고소하면 범죄로 혹은 이를테면 지켜보다가 잠입했다가 잡아내서 범죄로 집어넣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와 신고제도를 운영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경각심과 불안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걸 찍을수록 그런 게 잡힐수록 계속 강력 흉악범죄 통계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폭행은 이 강력범죄 3만 건과 그 외의 강력범죄 폭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범죄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력범죄 흉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매우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있고 네. 살인죄의 피해는 여성과 남성의 반반 정도로 비슷해요. 오. 살인의 피해율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중권 씨는 그 살인 누가 하냐 남자가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에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범죄 피해가 많고 어떤 범죄가 우리가 늘어났고 계속되고 있는가. 그래서 범죄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남자가 범죄 가해자라는 것을 얘기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네. 남자가 죽였으니 그 남자들은 죽어도 쌉니까?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반론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력범죄 폭력에서도 폭행범죄 피해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또는 남성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폭행치사, 상해, 치상, 치사 이런 중범죄에서 남성 피해자 수가 많은 현실이 존재하지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만을 부각해서 마치 여성들이 날마다 죽어나가고 날마다 공포에 떠는 그런 국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게 페미니즘 진영의 전략인데 우리 사회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강력범죄 흉악에서 성폭력을 별도로 분리한다면 예를 들면 강간만 제외하고 네. 따로 성범죄를 분류해서 나온다면 그런 통계는 이제 나올 수가 없죠. 대신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유형 분류를 세세하게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성폭력이 흉악범죄로 분류되기 전에 강간만 흉악범죄로 분류될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넣어버리면서 왜냐하면 여성들이 성폭력이 얼마나 끔찍하고 인간을 피폐화시키고 한 사람의 삶을 망치는 흉악한 범죄인 줄 아느냐라고 계속 외친 거죠. 네. 성범죄 피해의 어떤 흉악성이나 피해 의식을 저는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든 범죄 피해는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자살을 하고 그 범죄 피해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경중을 따져서 이 범죄가 가장 악랄해라고 우리가 그런 선명성 경쟁을 벌일 이유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에 대비할 방법을 찾아야지 여성들의 공포를 계속 이렇게 조장하고 이러한 통계 수치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뽑아내서 네. 계속 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계속 짚힐 이유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페미니즘 진영의 어떤 세력화나 자신들 페미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런 경제 논리 네. 이런 걸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안 할 겁니다. 아이고 뭐 왜냐? 이미 산업화돼 있는데 뭐 어떻게 거기서 발을 왜냐하면 빼겠어요. 범죄가 아니면 일단 여성이 차별받고 있고 피해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평등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어쨌든 시민들이 이런 말이 나올 때 실제는 현실은 이렇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그런 주장이 나올 때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고 네. 이게 사회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현실을 잘 모르니까 일단 오늘 제가 그 통계에 감춰진 진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디지털 범죄에 대한 공포는 사실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아요. 그럼요.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요즘 예. 너무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1,000명 넘는 남성들이 한 여성에 속아서 막 몸캠 피싱을 당했잖아요. 예, 자기 어떤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물이 유출돼서 그게 막 돈 거래도 되고 이런 1,000명 넘는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여가부도 조용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아까 진보 매체들 조용, 페미니즘 진영 조용.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범죄 피해자가 1,000명이 나와도 그게 여성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불공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사실관계에는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 여성 범죄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준석 씨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모든 범죄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요. 예. 그런데 나를 왜 여성 혐오자로 모느냐는 거죠. 강남역 범죄가 혐오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초반에 김용민 선생님이 누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까지 함께 변화와 해결을 도모해야 될 이런 사안에서 언제나 성별 갈등을 부추긴 건 페미니즘 진영입니다. 네.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을 얘기했으니까 해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것이 답안지라는 그 문서를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통계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통계는 교정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대검찰청이 통계 분류표만 바꿔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시정이 가능해요. 이거 왜곡된 신호로 국민들의 피해의식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통계는 교정해야죠. 그럼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페미 진영에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말해야죠. 네. 권고하고 압박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에게는 공포와 피해의식을 주입하고 이렇게 성별 갈등에서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그런 통계들 예를 들면 성별 임금격차 통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차 지수 103개, 115위 이런 통계들 이런 거 이제 적어도 국가기관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적어도 국가기관에서는 여가부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좀 진실을 근거로 운동을 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가공된 사실로 사실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건과 현상을 조작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운동 진영은 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주장하는 바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강력 범죄가 3만 몇 건이 다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토론에서 신지혜 씨도 마치 반격의 카드를 쥔 듯 이준석 씨한테 오늘도 지금 이런 강간 공포로 피해를 입고 강간당한 여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 감정적인 어떤 호소나 압박을 통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쓰는 겁니다. 그 여성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참 보면 페미 진영이 차세대 주자라는 사람의 수준이 여전히 저 수준인가 하는 그런 한심한.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념에 완전히 그렇죠. 몰입해가지고 또 객관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독트린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참 이준석만한 정치인이 민주당 진영에서 좀 나와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환기를 시키고 실상을 좀 알려주는 역할을 좀 누군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이선옥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